김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마 끝났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후에 긴급 의총을 엽니다. 근데 예상컨대 오늘 긴급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 연판장을 돌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권 원내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엔 비대위 전원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이 비대위는 무효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무가 정리된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무한반복, 도돌이표,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요동. 오늘 동아일보 일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요동. 함께 보시죠. 하월 긴축 쇼크. 주가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 예고 나왔죠. 한국, 일본, 대만 증시 2%대 폭락.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1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증시는 증시대로, 환율은 환율대로 대한민국 수출 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되돌이. 마치 되돌이표 같습니다. 언젠가 봤던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4면입니다. 다시 원톱 권성동, 사퇴 압박에도 마유웨이. 이것도 도돌이표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을 바꿔서 비대위를 다시 꾸리겠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한 도돌이표 속에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혼란은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긴급의총이 열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강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이 무한 도돌이표 과연 누가 끊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강경. 조선일보 5면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첫날부터 윤 폭주를 저지하겠다.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강경한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친명 1세계 지도부가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입니다.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탄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77조. 중앙일보 1면이 오늘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950조 굴리는 국민연금, 상반기 8% 손실. 글로벌 주식 채권 동시 약세 영향이 이어 기금 6월까지 77조 마이너스. 수익률 회복세 8월 말 마이너스 4%대다. 설마 했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물론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누구 잘 굴릴 사람 없습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장마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비 오는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집행정지, 비대위, 권성동 원내대표, 무한 도돌이표, 언제까지 반복되냐, 누가 끊을 것인가,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처분 대 집행정지, 무한 반복, 되돌이표. 국민의힘은 이 되돌이표를 끊어내야 정상화의 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끊어낼 수 있을지요? 그 해법은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만장일치로 다시 비대위를 재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대위의 대표격은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열릴 의총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간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놓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셨습니다, 영상. 오늘 주제가 무한 도돌이표입니다. 권성동 대행,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징계가 내려진 뒤에 권성동 대행 체제가 됐지만 체리 따봉 등으로 비대위가 꾸려졌고, 그런데 그 비대위에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생겼고 다시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간 겁니다. 도돌이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물러나야 한다. 대안이 있느냐? 갑론을박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당의 위기는 사실 당 지도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매우 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당원 수습은 누가 하죠? 수습은 누가 해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새 비대위는 옳지 않다. 안철수 의원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공개 반대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도돌이 미로 비슷하죠. 들어가는 길이다.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라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 무한도돌이에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가처분에 대응하는 카드를 내놔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가처분 신청을 한대요. 또 대응해요. 비대위 맞고 또 비대위, 비대위 맞고 또 비대위, 계속해서 권성동 대행 체제. 이거 언제 끝납니까? 지금 계속 도돌이표처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항상 그 대표격의 자리에 권성동이라는 인물이 앉아 있다는 거죠. 직무대행에서 내려왔다가도 다시 비대위 출범했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직무대행을 또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발생시킨 어쨌든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위기가 본인으로 인해서 자초됐지만 해결을 못했고 오히려 더 문제가 가중됐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내려와야 되고, 또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는 이 비상 상황이 국민의힘 당원에서 규정하는 비상 상황에는 맞지 않는데 왜 비대위를 꾸렸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경우에 이준석 대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직무를 정지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건 실제로 그 비대위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래? 그럼 주호영 의원은 내려오고 대신에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들어가면 그거는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가처분을 걸은 거예요. 어차피 이 비대위는 지금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받았는데 왜 미련하게 또다시 하느냐. 그럼 다시 가처분을 걸겠죠. 끝도 없는 무한반복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이 지금 난국을 정리하게끔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완전히 새로운 비대위를 당원 당규를 바꿔서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 모든 것들이 일단은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진행돼야지 예. 이렇게 땜질식으로 서로 티키타카로 계속 싸우는 거는 결국 이 땔감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불은 타게 되어 예. 있어요. 그래서 그 땔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직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일고 있는 뜨거운 논란이에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 대행을 해서 당원을 바꿔서 또 비대위를 꾸려요. 비대위원장 누군가를 임명해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을 걸겠죠. 그럼 혹시 또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고 두 번째로 그럼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대행을 해요. 뭡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원내대행을 맡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다고 보는데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한 그 시점,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한 시점과 새로 비대위를 구성한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때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직무정지가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최고위원들 지금 다 해산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도 있어요. 그럼 지금 정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건 비상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비대위를 만들면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연히 이번에 문제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죠.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를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골리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돌팔매지 하나에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창에 딱 던졌어요, 돌을. 유리창이 깨졌잖아요. 그럼 유리창 전체를 가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접착제나 이런 걸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다시 이걸 재건하려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저는 이러한 비상 상황을 만든 데 있어서 가장 원인은 누구예요? 김수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가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끝까지 스스로 나중에 결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을 망가뜨리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의충하는 걸 보면서도 유대권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저는 몇 명 정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의충해서 이대로 권성동이 원내대표 하면서 직무 수행해서 당을 재건하자는 취지로 가는 걸 보고는 윤핵관의 어떤 파워가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구나. 그렇지만 그대로 가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 이준석의 권성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 권성동의 그 이준석이라는 표현은 혹시 그 나물에 그 밥을 빗댄 겁니까? 아니요, 똑같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서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같은 밥그릇에 그 나물은 그 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따로따로 밥인데 거의 이게 이준석을 꼭 비판할 필요도 없고 권성동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이웃십보 소백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박정하 대변인은 이제 비대위 결과를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네.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권성동 대행 체제로 비대위를 꾸리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권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권 원내대표 대행이 필요하다라는 윤핵관들의 의견도 있는데 왜 필요한 겁니까? 저는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도 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리고 중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이해는 해요. 근데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봐요.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새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그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는 또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시기만 늦춰질 뿐이에요. 지금 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당원 당규상 한 3일 정도 공고를 해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늦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늦춰지는 것 외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인용될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대위나 이 비대위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고 거길 따른다면 과거의 최고의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최고위로 돌아가서 3명만 남아있는 최고위를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추가적으로 전당대회를 하면 저는 본안 소송에도 더 위험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돌아오는 1월 초 시점까지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지 말고 과거의 상태로 있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전 식물정당으로 그냥 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느냐. 저는 이 당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최종적인 현실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거는 하루속히 빨리 지금 비대위원들도 본인들의 법적인 지위나 권한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제 회의도 무슨 의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이거 털고 저 지역구 가서 일하고 싶고 국감 준비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고 저희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국 상임위원회 당원 당규 개정안도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추인 보고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원내대표인 권성동 비대위원이 그 직무대행을 해서 빨리 조속히 절차를 밟자. 그래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이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고 당내에서 규정을 한다면 다음에 이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측이 가처분 신청하고 법적인 문제를 삼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취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갈 텐데요. 글쎄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견이 모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지도부 뽑아야 된다, 권성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는 취지 다 동의합니다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중진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아서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옳다라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결국 시간과 스피드가 중요한데 그리고 책임지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비대위를 띄울 수 있는 대표격 역할이 필요한데 원내대표 새로 뽑으면 그거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당원 당규 고치고 새 비대위 꾸린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 뒤에 권 원내대표는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러납니까? 사퇴에 책임지고? 글쎄요.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옹호하고 싶기도 그다음에 지금의 비대위가 뭐 정상적이고 비대위가 제대로 간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 그 가치는 빼버리고 지금 현재 중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당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충분히 결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당이 안전적으로 수습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물러날 것이다. 네. 하지만 이 계획에 누군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원을 고치려면 전국위가 소집돼야 되는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거 안 된다라고 막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직무대행이 맡아 회의 주제. 당원 당규 개정하자. 서병수 전국위 의장. 잘못된 절차와 과정 2번 실수 안 된다. 상임 전국위 소집 안 하겠다. 전국위 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우리 국민의힘당의 지도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의원총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두 번 실수 또는 두 번 잘못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고위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뜻대로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론을 얻은다.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이고 정국위 의장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병수 의장께서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사회 보시는 것을 거부하실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신해서 사회를 보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센 발언했어요. 서병수 의장이 거부하면 부의장이 대신 보면 된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정국위 의장, 서병수 의장은 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보십니까? 아마 서병수 의장이 아마 사회를 보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달 넘는 기간 동안 이 집권 여당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마 의아해 하실 텐데 지금 이 모습의 본질은 사실은 권력 싸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놓고 벌이고 있는 권력 싸움이냐면 결국은 2024년도 총선에 대한 공천권, 누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고 있는 권력 싸움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병수 의원과 소위 말해서 권성동, 장제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친박, 비박, 또 친박, 친이로 나눠서 이제 싸웠던 대표적인 두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서병수 의장이 사회를 보시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옆에서 지켜보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의 책임을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50%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총질, 체리 따봉 이것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거든요. 50%의 책임.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25%의 책임.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에게 25%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에 맞게끔 행동을 하면은 저는 집권 여당의 이 지금 무질서한 이런 상황들이 저는 정리가 될 거로 봅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게 50%의 책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불개입 선언과 당무 불개입 선언을 하시고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끝나고 난 뒤에 당대표로 복귀를 하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 저는 그 책임에 맞는 그 원인 제공에 맞는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그 행위들을 하면 저는 집권 여당이 국민들이 부여한 어떤 책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순리에 맞지 않을까. 그리고 가급적 빨리 좀 이것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챙겨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그리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국민들께 하루빨리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병수 정국위 의장이 정국위 소집 안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 부의장이 하면 된다. 거의 당신 나와 수준의 발언으로 들리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일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비대위를 또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공개 반발하고 있는데 박정아 의원님, 네. 추석 전에 빠르게 당원 바꾸고 비대위 꾸리겠다. 일단 정국이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지금 서병수 의장께서 저렇게 반응을 하시고 안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은 방법 없어요. 지금 방법 없다? 권성동 대표는 뭐 부의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당규를 제대로 하기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쉽지 않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비대위도 다 뭐 기등을 못 하는 거고 과거
3명 남은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초까지 상황이 정리되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저희 당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서병수 시장께서 사회를 못 보신다라고 하면 그 수밖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다른 수 하나 있잖아요. 서병수 의원이 생각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안 했지만 원내대표 새로 뽑자. 뭐 이 주장 아닙니까? 원내대표 새로 뽑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새로 뽑는데 당원 당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 그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들어오면 예. 인용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원 당규를 전제해서 바꿔서 당내에서 비상 상황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법원의 판단과 달리 당내에서 규정해 놓지 않으면 똑같은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지금의 비대위 절차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절차를 밟느냐, 아니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느냐, 이거는 한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의 시차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예. 저는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걸 택하는 게 더 나은 길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같이 예.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 더 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차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당원을 바꾸고 이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새 원내대표가 당원을 바꾸고 비대위를 소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당원이 바뀔 테니까 새 원내대표에 의해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을 늦추는 게 무서워서 원내대표를 안 바꾸느냐, 결국 네네. 열을 늦어지는 거 감수하고 원내대표 바꾸느냐, 그 차이밖에 없군요. 지금 제 계산상으로 보면 그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열흘 차이. 근데 열흘 일주일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빨리 지어가지고 일주일 미리 준공을 했어요. 근데 집이 폭우에 무너졌어요. 그럼 언젠가는 무너져요. 밑에 사상루가 돼가지고 모래로 위에다 져서.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이나 열흘이 걸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시간이 촉박하고 원내대표가 없으면 사령탑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일단요,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할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 이준석 대표가 인용이 되면서 가처분에서 이기면서 원래대로는 원래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최고위원회 거의 해산됐잖아요. 지금 주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됐어요. 이건 국민의힘의 완전한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갖고 비상 상황일 때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지만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 새로 뽑아서 비대위 구성하면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준석 대표 아무리 가처분해도 인용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래의 최고위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 상태가 공백이 일주일이나 열흘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돌팔 매질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저는 약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대로 갔으면 시점이 늦어질수록 굉장히 윤핵관이랄지 그런 공격받게 되고 국민의힘이 오합 지졸로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로 잘못된 집을 이준석 돌팔 매질로 무너지면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쭉 국민의힘 내부랄지 외관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윤핵관들의 존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가야 할 방향으로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랄지 아마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좀 제대로 원칙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뭔가 편법으로 가지 않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봉책으로 그냥 대충 가서 대충 뭐 총선 치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당에 해악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절대 이거는 김광산 변호사님이 아니라 광삼이 형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지금 구성돼 있는 비대위원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빨리 새로운 지도 체제가 와서
빨리 저도 이 짐을 좀 덜고 싶어요. 뭐 이거 갖고 계속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대위원들도 지금 속마음은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누가 아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빨리 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방사명이 그냥 뭐 열흘 넘어도 아니 한 달 더 넘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잔인하다. 아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다. 잔인하다.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광사명 너무 잔인하다. 두 번째는 자 지금 청와대가 인적 개편에 들어가서 무언가 쇄신을 계속 하고 예. 있으려고 해요. 그 템포에 맞춰서 당도 빨리 뭔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지금 당이 정리가 지도 체제가 나왔잖아요. 우리도 빨리 지도 체제가 나와서 추석 때 국민들이 볼 때 아 용산도 바뀌고 저기 국민의힘도 바뀌고 뭐 이런 민심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지. 지금 저희가 계산상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비대위를 가는 게 열흘이면 된다라고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그 사이에 무슨 돌발 예. 변수가 생길 줄 알아요? 그게 마치 한 달 넘어가고 두 달이 또 늦춰진다. 그러면은 저는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지질하게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보여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새 비대위 꾸려지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할 거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걸 전제로 예. 한다면 저는 결과는 똑같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양쪽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 둘 다 똑같다. 그만들 해라, 둘 다 구질구질하다. 김태흠 지사, 친정집인 난장판, 권 원내대표 사퇴하고 이 전 대표 감싸는 분들도 제발 정신 차리라 라는 양비록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 전체에 대해서도 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무리수를 두지 말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계속되는 한 이 도돌이표 상황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의총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가처분 신청. 무효 비대위가 임명한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무효.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 다 무효. 나 빼고 다 무효다예요. 나 빼고 무효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 1차 때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가처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무리수 덮으려 또 다른 무리수 일으키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 가처분 심리 때 우리 당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나서 사법부에 모욕적 발언하고 너무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다 망신 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가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또 할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말릴 사람이 없고요. 사실 우리가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 어떠한 뭐 여론이든 조언이든 듣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당대표로 아직 건재하고 지금의 비대위 상황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그것밖에는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다 우리 다 죽어라는 말을 해도 다 죽으면 어때?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가처분 인용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하면 이쯤 되면 당 상황이 너무 혼잡하고 난잡하니까 멈출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계속 가처분을 걸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게 뭘까요? 가처분을 걸어서 비대위원 전원도 만약에 무효를 시켰다고 보면 당은 최고위원도 없고 대표도 없고 비대위원도 없고 원내대표도 만약에 정지되면 당은 아무런 지도부가 공백인 상황인데 그럼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애당초 당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행보만으로 봤을 때는 망하든 비록 말든. 당 대표를 했지만 나에게 한 점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이 망하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내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나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로 보여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정말 비상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상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원 당규를 맨 처음에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법원에서 당원 당규에 나온 비상 상황이랑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당하고 뭐 그런 상황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지만 지금은 정말 비상 상황이 됐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당원 당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상 마비된 상태잖아요. 국민의힘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행보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끝없는 법정 공방에 휘둘리게끔 국민의힘이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것 좀 비판적으로 맨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이미 법원에서 무효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비대위를 꾸린다는 게 말이 돼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꼼짝하지 마. 이것만 답으로 놓고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새롭게 당원 당규를 바꾸고 지금 이 정말 시급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정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뒤에 비대위를 꾸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내려놔야 된다. 원내대표는 바꿔야 된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대표였는데 네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러는 목적이 뭘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 얘기할 수 있는데 당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가는 것을 놔두고 법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저는 좀 전에 김승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1월 8일인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은 그냥 있어라. 어떤 형태의 새로운 지도체제도 만들지 말고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이 대표 권한이 회복되는 1월 초까지 내가 당에 복귀해서 이 당을 그때 가서 내 취지대로 아니면 내가 다시 임기가 되는 6월까지 운영하겠노라 라고밖에 아니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자라는 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옛날에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수도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 더 굳이 붙이면 전 뭐 법적인 공방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높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나온 건 사실은 임시예요. 가처분 결정이에요. 이게 이의제기 그다음에 항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안심사 결과 나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법적인 논란이 클리어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을 지금 당에서 만들어서 앞으로의 행보를 해야지 자칫 지금의 기분에 의해서 무언가 이 방법 저 방법을 택했다가는 정말 진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한동훈 탄핵 카드를 야당이 만지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국격 논쟁까지 이렇습니다. 이 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국격 논쟁, 한 탄핵 만지작.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한 장관에게 국격 논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술 받느라고 지금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 한국 장관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수술은 7월 7일이에요. 한 장관 만나기로 한 건 7월 1일입니다. 지척에 있는데 약속을 취소를 했어요. 너무 큰 결례 아닙니까?
제가 1대7로 회담을 했고 저에게 충분히 예우를 한 회담을 했다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 못 만났으면 넘버 1을 못 만났으면 넘버 2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 만나지 못하셨죠. 장관의 묻는 말이 딸 문제와 초중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봐 주시죠. 이 정도로 고위직이고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의 문제 제기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 취임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출장길에 오르게 됩니다. 출장길에 오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이 미국에 출장을 갈 만큼 한미 사이에 어떤 무슨 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검찰총장 인사 문제라든지 또 검찰총장이 이제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출장을 갔는데 마침 가서도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난 것이 아니고 뭐 국장들 만나고 뭐 이러고 온 겁니다. 그리고 7박 8일인지 8박 9일인지 갔는데 전체 실제 일정을 수행했던 것은 한 3, 4일밖에 되지 않고 또 출장비도 지금 출장비 내역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 스펙을 쌓던 처조카와 딸 문제가 미국에서 한인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그 대학에 문제 제기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 그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에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라는 한간의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에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출장 가서 왜 차관도 못 만났느냐, 딴 것 때문에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제기군요.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의원이 한 얘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치졸한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한동훈 장관이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갔는지, 그럼 그 다른 내각의 수반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비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김의겸 의원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정석보다는 사이드 중심인 것 같아요. 보면은 본인도 뭐 흑석 선생이라는 그 애칭 별칭 받을 때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아니라 일종의 뭐 사이드 거래 이거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무슨 뭐 딸 문제나 초조카 뭐 이런데 뭐 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건진이니 무슨 뭐 무당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께서는 이 정석보다는 맨날 이 뒤에 있는 이면의 생활만 많이 하나 라는 생각에 과연 그러면 정석적인 있는 그대로가 보일까라는 생각이 하나 우선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 국회의원이 예산결산 심사에 들어가서 저렇게 근거도 불명확한 그 소문에 의한 얘기를 할 만큼 한가한지, 그리고 딴 거 물어볼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에 김의겸 의원을 뽑아줬던 비례니까 뽑아준 직접 지역구가 없구나. 뭐 어찌됐건 그 사람들은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의 반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로 전임 장관의 미국, 독일 출장에 대해서 항공비, 체재비를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방문 여비, 그다음에 항공비 비교를 해봤는데 이 정과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항공권을 조금 낮게 책정하도록 했고 그 수행원의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제가 미국과 독일을 다녀온 모든 일정을 자세히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국민 세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업적집을 만들었는데요.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 꼭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저도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업적집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표현이 업적집이어서 그렇지 업적집이라는 그러한 책의 이름은 있지 않습니다. 업적집. 박범계 장관이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업적집. 한 장관은 그거 만들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업적집을 만들었어요, 박범계 장관이?
아마 추미애 장관도 업적지를 만들었고. 뭡니까? 업적집이 뭡니까? 그 전부터 아마 관행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 있으면서 어떤 업적을 남겨놓은지 이제 그 아마 제목은 업적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에 관해서 아마 나열하고 책을 쓴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업적집 자체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예.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굉장히 좀 우스운 이야기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장관의 업적지를 만든다는 게 참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 물론 돈을 얼마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거에 왜 이렇게 이전 장관들이 하지 말라고 못했는지 그런 것도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지시한 게 업적집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장관에 대한 극칭. 그러니까 원래 보고문서에는요, 대통령도 대통령님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님 이렇게 계속 전부터 써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 장관은 왜 그런 걸 지적하지 못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물론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도 시행령이랄지 이런 것에 이제 일리가 있는 이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박범계 의원이랄지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걸 보면 아마 출장과 관련해서 아니 장관이 된 지 며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미국을 갔냐?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업무를 위해서 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캐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냥 노골적으로 물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녀 관련해서 뭐 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해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미국에 있는 장관 대신에 차관을 만나야 하는데 차관도 못 만나고 차관보 만났으니까 이건 국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근데 만약에 지금 못 만났다고 하면, 특히 고위직을 못 만났다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 우리 장관을 하대한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맞죠. 근데 못 만난 거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7월 7일 날 수술인데 7월 1일 날 갔으면 만날 수 있었는데 왜 못 만나는지 할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졸렬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고 질문을 하려면 좀 크게 좀 스케일 있게 좀 의원답게 또 장관답게 또 그러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영교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다시 시행령 통치를 하고 계신 거고, 마지막 수단이 결국은 장관 탄핵인 것인데 그 부분에까지 문을 열어놓고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서영교 최고위원과 고민정 최고위원이 나란히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당 분위기가 지도부의 분위기입니까? 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정부로 이송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하게 되고 후속 조치로 이제 시행령 등등을 만들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법 체계라는 것은 법의 위기 질서는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명쾌합니다. 헌법, 법, 그다음에 시행령, 부령, 그렇게 해서 법이 헌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법의 위기 질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행령이 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국회 입법권을 우회해가지고 행정부의 어떤 행정 독재, 그다음에 시행령 정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인데 자칫 잘못하면 시행령 국가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에서 국회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행정부의 수장을 장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탄핵을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행정부 독주 현상 또는 행정부 독재로 흐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아마 저 두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장관은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공사에 뭐라고 응수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론을 이렇게 모락모락 피워요. 어떻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뭐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장관의 지난 발언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내가 좌천 때에 너무 법이 복잡해서 법 전문가인 나도 모르겠더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대목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운하 의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몇 년 동안 제가 좌천당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법률 전문가인 제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제도가 복잡해졌습니다. 국민들은 더 할 겁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 황운하 의원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국가 전체 수사 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검수완박이 됐으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를 못하게 해서 범죄 수사를 유축시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장관의 이 발언 어떤 뜻입니까?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이 형사법 체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법 전문가인, 어떻게 보면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본인도 내가 좌천당해서 권리구제를 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어디에 가서 누구를 어떻게 고소고발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만큼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하물며 나도 이런데 국민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만큼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대의는 뭐 그럴듯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겪어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불리하게 바뀐 것이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의도 자체도 굉장히 불순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검수완박이 됐으면 본인은 수사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 자체를 들어볼 때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겉으로 포장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인들 혹은 권력자들이 자기들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것을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걸 굉장히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제 정치인들, 민주당 의원들은 얘기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한동훈 장관은 이건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민생, 실제로 송사에 휘말리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워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서 최대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본인의 어떠한 그러한 행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 안에서 대응 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뭐 이 탄핵론이 주류 의견은 아니다라고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제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강하게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서 탄핵 추진까지 이어진다면 한 장관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뭐 법 안에서 그 국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박정하 의원님. 지금 한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건 건에 대해서 건건이 해명 내지 반박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서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방법 없는 거죠. 뭐 탄핵 당해야죠. 방법 없다. 그게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뭐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저는 한 장관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야당은 한동훈 탄핵 못한다면 무능한 국회다라고 한 최고위원은 말했고 한 장관은 당당히 임하겠다. 박정하 의원은 탄핵이 추진되면 탄핵 당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의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대상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요동치는 대통령실, 헬기장 있다 없다 논란. 정무비서관 2명이 사퇴했습니다. 인사의 폭과 속도가 매우 크고 빠른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 소속의 홍지반 1비서관과 김윤호 정무 2비서관이 동시에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요.
정무수석실 비서관 3명 중 2명이 사표. 여당 내용에 사실상 경질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전날 밤 용산에서 갑자기 고생 많았다. 그만 나가달라. 취지의 전화가 갔다고 들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80명을 교체할 거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앞서서 정무비서관 2명의 사퇴를 받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의 임원조 비서관 면직 처리, 내부 문건 유출이요. 대통령실 전체 직원 420여 명 중 80여 명의 집중 점검 내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 업무 역량 부족, 비위 의혹 제기 직원 점검, 문제 확인 시 10월까지 대거 차례로 교체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 인적 개편이 굉장히 대규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벌써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3명 중 2명이 사퇴를 했고 시민사회수석 비서관도 면직 처리가 됐어요. 지금 그 정무수석실이 있는 대통령실 7층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무수석실을 집중으로 해서 많은 인사 쇄신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정무비서관 셋 중에 2이 갔다라는 것은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하겠다라는 선언처럼 저는 들립니다. 사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인사 쇄신들을 지금 타이밍에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사 쇄신의 가장 중요한 점이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는 사실 야당에서 지적한 것이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은 인원들을 한 번에 교체를 할 것이면 왜 그럼 그 전까지 안 했느냐 이런 물음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들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인사 문제를 지적을 했고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갈면 속은 편하죠. 지지율도 당장 반등은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성격,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진짜로 문제 있는 사람을 속아내야 된다. 정말로 유능한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기조가 확실했다라고 합니다.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실제로 업무에 난항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이 무능하고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검토한 이후에 지금 비로소 인사 강행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수석급에서도 교체가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인사 쇄신이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를 한 셈인데요. 앞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얼만큼 달라질 대통령실의 모습을 우리 대통령실에서 보여줄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예, 유능한 인사만 남기고 비위 의혹이 있거나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나가라 라는 인적 쇄신이다라는 건데 오늘 여러 조간신문을 보니까 김재섭 비대위원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장제원, 소위 윤핵관 의원들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규모 인적 대상이다. 쇄신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긴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업무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죠. 캠프의 구성원들이 대개는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된 경우가 늘상 그래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로서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 정치권에 있는 네트워크는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 개개인에게 조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실제로 이 인사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들을 구할 수 있고 인사 추천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정 의원의 추천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역량을 못 보여줬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누군가의 라인이다, 누군가의 추천이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적 쇄신의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정치권에서 말 그대로 그 실력이 있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그리고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온 분들도 아직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혹자들은 이 특정 라인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업무 평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제할 사람들 배제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김관선 변호사님, 네. 한국일보는 거기서 더 나아갔어요. 오늘 윤핵관의 인사 전횡에 한국일보 제목이에요.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 윤핵관의 인사 전횡에 제동을 걸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 포함해서 한 자리가 한 420석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420석을 윤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지인들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공헌이 있었던 윤핵관들의 추천이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에 추천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측근이에요, 대통령에.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그걸 막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아마 필사의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나서 너무 인기도 없고 지지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 일어난 일이 지금 밖으로 계속 새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누군가가 외부의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달해 주는 대상이 대부분이 추천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마 지금 늦게나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역량 부족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얼마 됐다고 역량 부족인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비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적발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량 부족은 지금 평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어떠한 내부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를 기강도 잡고 뭔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윤핵관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결국은 인사 조치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새 관저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종석 국방장관이 새 관저에는 헬기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헬기장이 필요할 텐데 헬기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죠? 헬기장 부분은 관저 지역은 없는 건 맞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방장관은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정정을 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 새 관저 지역에서 비상 상황 시 헬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 현재 대통령의 관저 입주 시 헬기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자, 전재수 의원님께서 이제 청와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예전 청와대에는 이제 헬기장이 있었어요. 그 춘추관에서 청와대 이제 본관 쪽으로 가는 바로 잔디광장이 이제 헬기장이었고 거기에 헬기장 이제 헬기 두 대가 쫙 착륙하고 이륙하고 대통령이 일이 있을 때는 그 헬기장에서 바로바로 헬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관저에 헬기장은 필요하죠. 그럼요.
근데 저 국방부 장관이 뭐 모르고서 저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관저의 헬기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관저의 헬기장, 예를 들면 이전에 청와대를 예로 들자면 춘추관 바로 옆에 봉긋하게 솟은 헬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탄 헬기가 2대가 뜨면요. 예. 2대가 뜨면 북악산에 공군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헬기가 2대가 뜹니다. 그리고 또 사당동에 남태령이 있잖아요. B1 벙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당동에 남태령 거기서도 수방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동시에 헬기 2대가 뜹니다. 동시에. 경호상에. 그럼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헬기 2대가 뜨면 북악산과 남태령에서 동시에 2대가 떠가지고 헬기가 6대가 움직이면서 어느 헬기에 대통령이 탔는지를 말하자면 분산시킵니다. 모르게 하는 거죠. 그게 경우에 그럼요.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전략이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관저에 헬기장이 있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관저에 헬기가 뜨게 되면 적어도 2대가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대가 떠버리면 그 헬기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을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경호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한남동 관저에 헬기가 뜨게 되면 다른 어디선가에 동시에 또 헬기가 떠야 되는데 과연 그 위치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를 옮기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청와대가 있는 것은 다 갖춰졌고 수십 년 동안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근무하기에 보안상, 경호상 또 업무를 보시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있는 건데 이렇게 막 옮기다 보니까 지금 챙겨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옮기시면서 예산 얼마 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만간에 정기국회 시작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남태령 지하에 있는 B1 벙커에 갔는데 각군 상황하고 영상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영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영상도 결국 먹통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좀 빨리 체계를 좀 잡아가지고 대통령의 경호 문제, 대통령의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최적의 상황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 저는 이제 그 청와대 뒤에서 헬기 2대 더 뜨는 것까지 알고 있어서 총 4대인 줄 알았는데 수방사에서 2대가 더 뜨는군요. 그럼 남태령에서 같이 뜹니다. 남태령에서. 그럼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하는군요. 그럼, 이렇게. 예.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예. 더 필요할 경우에는 잠실 야구장 옆에 보조 경기장 있잖아요. 예. 잠실 보조 경기장. 거기서도 2대를 더 띄워가지고 거기서 2대 더 띄워요? 8대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와. 예. 8대 뜨면 거의 뭐 어느 헬기에 대통령이 탔는지 한미연합 훈련 수준인데 거의 뭐. 그러면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이게 관저에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2대 이상의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은 마련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호할 수 있는 복수의 헬기가 어디서 뜰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뭐 당연히 합참이나 우리 국방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프로토콜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했던 것을 용산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프로토콜을 약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모든 프로토콜 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 지금 헬기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차량 이동을 할 때 차량 한 대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3대를 움직이면서 대통령이 어디에 탔는지 모르도록 우리가 또 경호나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헬기 역시도 용산에서 뜬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뜨겠죠. 그런 그렇군요. 프로토콜을 무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착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바뀌었던 것처럼 관저에서도 헬기가 뜰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뭐 헬기장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할 수 있을 정도의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갖춘 수준이 아닌 상황 속에서 아마 저런 착오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뿐이지 이런 경호나 보안상의 프로토콜이 무너지지는 절대 않았을 거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보안상에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보안상의 문제만큼은 아마 우리 대통령실에도 아주 야무지게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김소영 교수님,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이 이번엔 뭐 사진을 뭐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제 저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좋다라는 댓글이 막 달렸는데 알고 봤더니 저건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수해 복구를 하던 소방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진을 올려놓고 저게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면서
막 찬사의 댓글들이 이제 올라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건희사랑 이 카페, 팬카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나 저렇게 사실무근한 사진을 올려가지고 사실을 호도하는 사진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 저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팬클럽 아무나 만들 수 있고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폐쇄해라 마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이돌들 팬클럽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배워라. 예. 아무나 가입할 수 없고 아무나 사진 못 올려요. 댓글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누가 될 수 있는 글은 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올리는 순간 강퇴를 당합니다. 많이 해보셨나 봐요. 좀 해봤어요. 어허. 팬들을 좀 해봤는데 아주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것까지도 제재를 한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관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행여라도 팬카페가 누가 될까 봐.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나 글 올리고 아무 사실무근의 사진 올려가지고 댓글 달고 항상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없애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비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공개가 되기 전에 뭐 정말로 다이렉트로 뭐 진짜 배기 정보, 대통령의 비밀 동선, 뭐 사진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뭐 전혀 엉뚱한 사진을 자기들끼리 올리는 거 보면 또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에는 막 김건희 여사의 직접 본인 사진이 팬카페에 가고 하다 보니까 아 누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심증이 굉장히 갔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아무 사진을 올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런 의혹이 있는 만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 이거 정말 철저하게 단속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된다. 그래야 이러한 지저분한 혹시 비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팬카페를 관리하되 아이돌 팬카페처럼 관리하자. 김소영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의 영수회담 직진, 김건희 특검 대공세.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여야가 함께 보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화의 문 언제든지 열려 있다. 여야 지도부 면담 관련해서 언제든지 응할 준비. 국민의힘이 안정된 후 여당 대표 함께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재목 정무수석은 오늘 이재명 대표 예방할 예정입니다. 축하난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담 일정을 논의할지도 전망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첫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임 최고위원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문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문 전 대통령 지지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명 친문은 같다. 명자와 문자 따서 명문정당 만드는 게 명문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덕담을 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강한 대여 공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한동훈을 탄핵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왔고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129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 검찰,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부부가 검경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가야 하는 바른 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지 물타기 특검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는 1290번의 압수수색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친명계 최고위원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대통령을 향한, 한 장관을 향한, 그리고 영분을 향한 강경한 공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최고위원분들이 그 특별검사 관련해가지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표님 뜻은 어떠십니까? 좀 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예방하시는데 정말 좀 밀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밀지는 말고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밀지 마라라고 거듭 기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김건희 특검법, 더 나아가 한동훈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밀지 좀 마라,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특검법 발의 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얼마든지 민주당의 의지와 의석수로는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뭐 민주당이 정말 의지를 갖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이게 민생에 우선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신다 그러면 의석수로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겸허히 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원치 않다. 이게 민주당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희 국민의힘 눈높이에 못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된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GH 합숙소로 쓴 것이 아니냐, 이게 선거 사무소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은 비판과 공격과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 났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시원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특검법 하자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적지근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 할 수 있죠. 다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정말 민생보다 우선하는 것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시고 결과에 책임지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 그럼 이제 또 아까 한동훈 탄핵과 관련돼서 여쭤봤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한다. 당의 주류적 흐름은 아닙니다. 아, 주류적 흐름은 아니다. 주류적 흐름은 아니고 비주류적 흐름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또 한 분은 낙선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들, 부인을 포함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고소고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당선되신 분과 그 주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 조사로 이루어지고 뭐 등등 이런 뭐 불송치 결정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반면에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패자에 대해서는 130만 원을 가지고 129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수사가 공정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고소고발 사건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사가 공정하게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이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과거 백현동 의혹 발언이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협박해서 반영했다라고 국감에서 발언한 것. 국민의힘에서는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10개월 만인 지난 26일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해 나온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일단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죠. 거기 그곳에 사실은 아파트 부지를 질 수 없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 4단계나 상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의원의 전에 선거에서 선거 캠프에 있던 선대위원장이 관련된 회사로 가면서 한 3천억 정도의 어떤 이득을 취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대선 후보 때 하고 경기도지사 때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계속 협박을 해서 내가 해준 것이다. 또 식품연구원 거기가 부지로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전을 하면서 뭐 한 20번 이상 공문으로 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협조 요청이었지 협박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해서 지금 그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니까 뭐 공소시효가 임박해 나온 조치다. 이건 뭐 어떤 뜻입니까? 선거 관련된 공소시효는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선거의 기점으로부터 6개월이 완성되는 시점이 9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월 9일 12시까지는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9월 9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도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건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경찰이 수사하다 이제서 이제 송치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한 적어도 10일, 8, 9일 내에 이걸 조사를 해서 기소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시간이 임박하죠.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일부 인재 혐의가 또 공소시효와 연관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검찰이 일단은 뭐 받긴 했는데 이걸 기소하려면 사실은 하루 이틀 뭐 조사한다랄지 법률적 검토하고 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임박해서 송치를 하게 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면서 거의 이제 비상사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 한번 보시죠. 이수진 대변인,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 선거법을 이용해 이 대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비판을 곁들인 축하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현 의원이 냈군요. 어찌됐든 축하는 드린다. 개딸들 지지와 당원 개정 꼼수 충성 서약으로 당 장악 성공했지만 떳떳한 대표 되려면 의혹 해명, 수사 임하는 게 먼저다. 라고 김기현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어떤 메시지입니까? 뭐 축하는 하겠지만 그렇게 내키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읽힙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의원은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의힘과 정말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워야 될 뭐 그런 존재가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내 중진 또 차기 당권 주자라고 불리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 의원의 어떤 행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연히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날선 비판을 했다라고 그렇군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강력한 지도부로 똘똘 뭉쳐졌는데 전열을 정비했는데 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저도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뭐 비대위가 비대위를 만들면 다시 이준석 대표가 그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가처분 신청에 맞대응으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 측에서 하게 되니까 사실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부적법하다, 부적절하다라고 판시를 한 이상 사실은 이제 비대위 체제는 어느 정도 의총에서 결론을 내서 비대위는 안 된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놓고 그다음 정상적인 지도 체제로 빠르게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의총에서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내질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